돌아가신 날로부터 조사가 일어나면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 거의 100%거든요. 10년간 계좌 내역을 다 봐요. 그래서 10년 내에 상속인, 대표적인 상속인이 배우자랑 자녀,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 손주, 사위, 며느리, 그다음에 뭐 형제, 그분들은 5년. 이 기간 동안에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상속재산에 얹어서 추징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는 10억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10년간 100억을 줬어. 그러면 110억 원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세액 차이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동안에 만약에 준 게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한 9년 전에 뭐 자녀가 결혼한다고 한 3억 줬다. 3억이 얹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안 냈던 증여세랑 가산세가 이제 다 내야 돼요. 한 번에. 그게 엄청납니다. 가산세 막 100%씩 나오고. 상속 재산이 10억 미만이면은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맞아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왜 후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 부동산을 미래에 팔 때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수를 썼으면 이거를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관점을 많이 말씀드려요. 대부분 상속할 때 부동산이 태반이에요, 일반 분들. 예. 뭐 어머님이 현금성 자산 10억 있다 돌아가셨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다른 부동산 하나도, 다른 재산 하나도 없이 현금만 10억 있고 돌아가셨다. 네. 없으실 거예요, 거의. 근데 이런 경우는 많죠.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집 한 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노후 생활 하신다고 3, 4천만 원 있으셨어요. 보험 한두 개, 자동차 하나. 요게 거의 스탠다드. 제가 왜 아냐면 저는 상속이 일어난 상속세 건은 무료 상담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연애 한 300건은 해드려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누구보다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냥 수임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무료로 해드려요. 그냥. 왜냐면 제가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충격받은 게 있어서 약간 공익적 목적으로 해줘요. 그냥 부조의 목적으로. 왜냐면 그때 막 젊은 사업가였는데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진짜 코로나로. 그냥 가족이 무너지는 꼴이 보이더라고요. 그 배우자분이 오셔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아,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절차는 나는 이제 업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지식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부동산이 태반인데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내가 부동산을 살 때만 취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살 때 뭐 3억에 샀어. 5억에 샀어. 5억에 샀고 미래 10억에 팔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겠지. 요것만 아세요. 근데 증여, 무상으로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상속도 마찬가지로 받을 때 미래에 결국 내가 팔 때 이 취득가액이란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요 개념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속이란 것도 다시 부의 이전이어서 내가 스타트 지점이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이제 끝나셨잖아요. 피니시점은 나는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승계받아야 아버님이 피땀 흘려 모은 부동산인데 미래에 잘못하다가 자산을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좀 찍었더니 사실 진짜 오세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드리면 세금 1억씩 줄어드는 경우 꽤 많아요. 이게 좀 그냥 쭉 말씀드려보면 이게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상속 취득을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이 부동산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미래 이 부동산을 팔 때 그 세무사님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세무사님 근데 이거 저 세금 계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무서 가셔서 상속세 결정 내역서 받아오세요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속세는 신고로 끝이 아니라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결정을 내려줘요. 오케이 꽝꽝꽝 해줘요. 그럼 이 부동산 얼마? 5억.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자의지로 어떤 신고서를 넣지 않는 이상에는 이 부동산의 가격은 대부분 공시지가로 결정이 돼요. 그 사망 당시인가요? 아니면 사망 당시. 네. 그러니까 아주 가격이 낮겠죠.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토지가 많아요. 아파트보다는 상가 아니면 다가구 다세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가 개념이란 게 다른 게 없어요. 시가가 대표적인 게 뭐 아파트면 앞통에 똑같은 84제곱미터가 뭐 20억에 팔렸다 그러면 그거 끌고 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 가액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아니면 그냥 기준시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처리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돼. 진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와, 저 사람 추후에 진짜 욕 싸대기로 먹겠는데. 진짜 멱살 잡은 분도 봤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아무 신고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답 과수원이었거든요. 5억이 됐어요. 네. 근데 미래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다가 토지 수용이 된 거예요. 토지 수용이 10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왜냐면 제가 토지 수용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은 세무사님 저 이거 양도세 계산해 주세요. 지금 계산 못 합니다. 왜 못 하죠? 선생님의 결정 내역이 없어요. 그거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갖고 올게요. 갖고 와서 봤더니 여지없이 자기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기준 시가로 이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5억으로 낮은 금액으로. 그러면 10억과 5억의 차이인 5억으로 세금을 내요. 네. 5억에 대한 세금이 대부분 한 1억 9천 나와요. 1억 8천 정도. 계산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어차피 배우자분이 있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었을 거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5억이라는 부동산이 지금 기준 시가가 5억이지만 감정 평가를 해서 끌어올리면 이게 10억이 만약에 됐다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10억으로 수용을 받는다고 쳐보자. 그러면 첫 번째로 10억으로 가액을 끌어올려도 그 당시에는 상속세가 똑같이 0원이다. 어차피 10억 원까지는 이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내가 반만 쓰나 다 쓰나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올려놨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억으로 감정평가로 인정받고 미래에 10억으로 수용받으면 세금이 0원. 없죠. 네. 그래서 그걸 바로 찾아갔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법무사 사무장이었어요. 그래서 본인 등기 쳐주면서 물어봤는데 아니 이거 10억 미만에는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맞아요. 법무사 사무장님 말이 맞죠. 상속세 관점에서 맞죠. 왜냐면 어차피 10억 미만이니까. 근데 미래의 세금은 어떡할 건데. 그래서 진짜 바로 가서 멱살 잡았대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니 그건 세금이지 내가 할 바 아니지. 법무사 사무장님 말도 맞아요. 법무사 사무장님은 도와준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세금은 본인이 해결할 일인데. 그러니까 그러게 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본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거 짜드렸는데 그분이 감정평가에서 올리니까 미래에 판다 그러면 한 9천만 원 정도 줄어요. 세금은 똑같이 0원인데. 당연히 해야죠. 안 할 바 무조건 하셨어요. 그렇다면 뭐 10억 미만이어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부동산이 있으면 웬만하면 권해드려요. 네. 근데 너무 소액이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그거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추 감정평가 수수료를 좀 말씀드리면 10억 정도 하면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상속세 신고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수임료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면 안 하셔도 될 수도 있다. 그래 말하죠.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 없는 상속이라면 그럼 10억 미만이면 안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럼 안 해도 네. 되죠. 근데 뭘 봐야 되느냐? 두 번째 포인트예요. 말씀 잘 주셨는데 방금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 올리는 부분을 말한 건데 또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날에 10억 미만이다. 그럼 어차피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세법이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고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조사가 일어나면 국세청에서 상속세는 조사 거의 100%거든요. 10년간 계좌 내역을 다 봐요. 그래서 10년 내에 상속인, 대표적인 상속인이 배우자랑 자녀,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 누구죠? 손주, 사위, 며느리, 그다음에 뭐 형제 요 정도가 있어요. 그분들은 5년. 이 기간 동안에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상속재산에 얹어서 추징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는 10억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10년간 100억을 줬어. 그러면 110억 원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세액 차이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돌아가신 날 4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속재산 이 정도면 얼마 나옵니다. 미팅 다 했는데 계좌 오픈하니까 130억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난하시냐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동안에 만약에 준 게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한 9년 전에 뭐 자녀가 결혼한다고 한 3억 줬다. 3억이 얹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안 냈던 증여세랑 가산세가 이제 다 내야 돼 한 번에. 그게 엄청납니다. 가산세 막 100%씩 나오거든요.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그럼 10년 이전에 이렇게 증여해 준 거는 그러면은 대부분 안 보세요. 왜냐하면 그래요? 조사관님들 업무량이 너무 많고 네. 그전 것까지의 이슈까지는 지금 가서 연결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 대신 증여세 조사 관점에서는 10년, 15년, 뭐 안날로부터 1년 더 길어요 기간이. 근데 상속세에서는 법에는 딱 10년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이라는 거는 왜 딱 10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법에 그냥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우리나라가 너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속세 조사가 일어나면 그래서 이 10년치 계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솔팅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 직장인인 자녀한테 생활비 좀 줄 수 있지 막 이체해 주시잖아요. 네. 절대 안 걸려요. 살아생전에는. 당연하죠. 누가 이거 계좌를 일이 다 보고 있어요. 과세관청 조사관님들 한가하지 않습니다. 맨날 야근하고 일 산더미예요, 산더미. 근데 그분들이 계좌 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그렇죠. 못 봐요. 근데 상속이 일어나면요, 그 계좌를 무조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를 할 때는 그 계좌를 금융계좌를 무조건 볼 수 있거든요. 법에 아예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간단합니다. 모든 내역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아버지가 배우자나 자녀한테 준 모든 내역을 10년치 거를 그냥 엑셀로 쫙 솔팅을 해요. 그리고 소명하세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많이 펼쳐져요. 제가 진짜 황당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손주에게 네. 청약 통장 2만 원씩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19회 원래 120회 했는데 한 달이 이제 기간 차이 때문에 빠진 건데 그럼 120회 해봤자 얼마? 240만 원이잖아요. 그거 추징했어요. 56만 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 얘기해요. 뭐 100만 원 이하는 안 본다. 그거 옛날이야. 한 2, 3년 전 세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만 원도 보고요. 500원도 봐요. 1원도 보는데 다 봐요. 다 봐. 그냥 엑셀로 쫙 뽑은 다음에 세무사님 모르겠고요. 다 소명해 오세요. 아니 이때 뭐 생활비 용돈 받았는데 왜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분이 용돈을 받죠? 때려버려. 왜 손주를 이분이 주시죠? 왜냐하면 손주한테 주는 것도 왜 증여냐면 그 위에 있는 원래 아버지 어머니가 줘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면 안 돼요. 피부양자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자산 형성했잖아요. 청약 저축 통장이에요.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과세. 그러게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네요.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10주예요. 뭐 한 이틀, 3일 하는 분들이 많은데 10주간 합니다. 10주간 계좌 내역 다 보고 다 소명 요청하고 그러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가 뭐냐면 그 10년치 내용만 보느냐? 아니에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인출 금액 아니면 두 번째로는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다 사라졌어. 그다음 어떤 부동산을 팔았는데 부동산 매각 자금이 어디 사라졌어.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웬만해서는 이제 뭐 교통사고나 갑자기 뭐 심장마비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분들이 생각하는 게 유사해요. 돌아가시 전부터 야 아빠 통장에서 돈 빼자. 꼭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인출 금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납세자가 소명해야 돼요. 안 하면 그냥 이거를 상속재산에 얹어버려요. 2억이나 20% 정도의 낮은 금액 빼고 소명 못 하셨으니까 이거 과세하겠습니다. 과세해버려요. 근데 사실 억울한 일도 생겨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간병비가 세요. 네. 그래서 간병인들에 대한 거 줄 때 있잖아요. 뭐 400만 원씩 하거든요. 월 4, 500씩 해요. 그러면은 간병인들이 현금으로 주세요. 소득 포착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인출해서 주면 기록이 안 남아요. 근데 마치 자녀가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그 다음에 의료 소모품이랑 막 쓸 거 많잖아요. 현금 뽑아서 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연에 1억씩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쌓여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오해가 안 쌓이려면 미리미리 그런 준비를 좀 해라.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거 한 3, 4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씩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님 말 듣고 1억에 부모님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이 일어났는데 상속세 차이 봤더니 막 1억 원 이상 차이 나고 소명도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소명이라는 것의 기준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은 1원부터 다 소명해야 돼. 그냥 계좌에서 인출 금액을 쫙 뽑아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그냥 저한테 주면서 그 세무사님 알아서 다 소명해서 갖다 주세요. 1원 이자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있어요. 몇천 건의 거래 내용을 막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소명이 이제 까다롭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10년 이내에 자녀가 부동산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봐야죠. 왜냐면 그 당시 꼭 공교롭게 그 전후 시점에 아버님의 그 정기 예금의 돈 뭐 5천 1억이 갑자기 사라져. 네. 근데 그때 공교롭게 한 2달 있다가 아들이 집을 사네. 네. 다 매칭을 해봐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동산 언제 어떤 거 얼마에 샀는지 다 확인해요. 그래서 요런 것도 들켜요. 아버지가 갑자기 A라는 사람에게 한 2억 리체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뭘까라고 했는데 아드님 거 이제 부동산 취득 내역 보면서 아드님 거 등기부등본 해봤는데 그때 매도자예요. 전 소유자. 계약금인 거예요. 네. 매칭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허투루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주택 취득할 때 뭐 좀 지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 차용증이나 이런 거 잘 써라라고 말씀드려요. 모든 그 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증빙 자료, 즉 영수증, 차용증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인터넷으로 이제 뭐 건강보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런 거요. 것들은 저기에 다 나와서 네. 생각보다 솔팅하기 쉽고 음. 그 다음에 일정한 자금들도 국세청도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자금이 소명 안 돼도 일부분은 또 이렇게 아까 말했던 네. 법에서 적힌 20%나 2억은 빼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억울하다. 왜냐하면 현금 뽑아서 쓰시는 습관이 있었다. 네. 그러면 뭐 4인 기준 생활비 한 달에 뭐 이런 통계 수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드리면서 좀 이건 좀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냐. 아니 그러면 카드 사용 내역도 없는데 이분들 그럼 뭐 굶어 죽냐? 어떻게 그럼 했겠냐? 당연히 식당 가서 사 먹으면서 현금 냈겠지. 오케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익스큐즈가 다 돼요. 네. 예. 그렇다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패턴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활비 안 걸릴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줬던 거. 그리고 많이 놓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손주들 대학 학비. 그렇잖아요. 손주 이쁘니까 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부모님이 내줘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주면 살아생전에 절대 안 걸리죠, 당연히. 근데 이거 뭐예요? 그래서 그 추징해요. 근데 이제 한국 대학이야 뭐 이제 엄청 높지 않을 수 있어서 뭐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외국 대학은 학비가 한 학기 막 4천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한 몇 학기 내주면 와 금액이 그래서 이거는 못 빼줍니다. 그리고 그 저교에 빼박이에요. 영어로 학교 이름 써져 있어요. 캘리포니아 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제 손주 어디 계세요? 캘리포니아 뭐 할 말 없잖아요. 예, 빼박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꼬박꼬박 증여 신고하고 증여세를 낸 거에 대해서는 이게 괜찮죠. 면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의 증여가 다 얹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게 돌아가시는 시점 10억이 있었고 증여한 게 5억이다. 그러면 15억으로 계산하지만 예전에 5억에 대해서 냈던 세금도 아래에서 빼줘요. 근데 세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5억에 대해서는 뭐 20% 세율 구간이었는데 상속세 때는 다 얹으니까 50% 세율 구간이야. 그러면 차익인 30%는 더 내.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더 내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권하는 거는 상속재산이 좀 많다. 50% 세율 구간이다 그러면 하루 빨리 증여하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상속재산이 안 얹어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50%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가장 맞아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리고 좀 권해드리는 게 이제 자녀는 10년인데 사위, 손주, 며느리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건강하시겠지만 내가 계속 5년은 안전하게 무조건 좀 튼튼하고 이제 건강하게 지낼 것 같아라고 하면은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 게 손주 좀 줘라. 손주가 그걸 딱 받고 나서 자산을 증식을 하면은 또 좋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부담도 덜어요. 자녀에 대한 부담을 할아버지가 조금 덜어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60대 이상이 자산의 45%를 갖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20, 30대 뭐 자산이 있겠어요. 스타트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데. 근데 일정 자금 주면 손주가 또 이걸 통해서 뭐 약간 이제 사회 독립을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사회적 현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를 마쳐야 되는 건가요? 상속이 이제 개시가 됐다. 뭐 예를 들어 3월 달 내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6개월 4, 5, 6, 7, 8, 9 9월 말일까지 신고랑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 기간이 짧아요. 할 게 너무 그러네요. 많아요. 납부까지 완료해야 되는 거면 네. 좀 촉박할 수도 네,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납부 전략까지 짜야 되고 그래서 사실 엊그저께 오신 분이 고객분은 상속재산이 한 700억, 상속세가 320억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몇 개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그 시나리오만 제대로 이행하셔도 한 30억은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빨리 이런 것들을 짜라. 그런 분들이 또 워낙 이제 그 검소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아버님 모으실 때마다 종합소득세가 49.5%니까 50%고 남는 금액의 50%가 상속세고 또 건보료까지 하면 사실 80%가 지금 세금이시다. 건강하게 그냥 펑펑 쓰다 돌아가셔라. 왜 이걸 또 모으고 있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분도 건물이 많아서 월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이 자산 축적이 속도가 우리 20대 30대가 할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빨리 증여 좀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증여 10년 이내에 죽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이 유동성을 자녀에게 넘겨줘서 더 쌓이는 걸 막아야 된다. 그게 몇 개만 딱 좀 2, 30억이니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맞네. 그냥 부동산 기반이라 현금 유동성은 없으세요. 자녀 어차피 그러면 이거 못 내니까 아버님 소중하게 모은 이 부동산 몇 개 팔아야 된다니까 충격 먹으시더라고. 나라가 이걸 다 가져간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셔야 돼 진짜로. 그렇다면 이제 세무사님께서 이런 것만은 미리미리 조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다 하는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상속은 근데 이제 확실히 감정 세금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수치적이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말했지만 실제 상담할 때는 아버님 얘기도 듣고 그다음 자녀 얘기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구나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가족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짜야 되거든요. 이게 모든 가족이 통일되는 어떤 말은 없을 건데 가족이 우선은 상속 가지고 세금은 차치하고요. 재산 가지고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좀 가이드라인을 미리 살아생전에 많이 짜면 형제들도 서로 왜냐하면 상속세랑 상속 재산을 지키는 방법도 힘을 합쳐야 되는데 거기서 또 싸우고 있으면 이게 힘이 안 합쳐져요. 그러니까 제발 미리미리 의사결정을 좀 나누시고 그다음에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터부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런 의견 좀 시야가 많이 넓어지시지 않으셨나요? 압도적으로 넓어졌어요. 그죠? 압도적으로. 그리고 제가 알거든요. 유튜브에 검색어 50대 60대 그 검색어 2위가 상속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가 많이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다 미래에는 걱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걱정을 어떤 가이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자녀분들하고 얘기도 나누시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자녀분 나이가 혹시나 50대다. 근데 아직까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아빠 재산을 말하겠어? 이건 절대 X예요. 왜냐? 선생님이 지금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그냥 상속만 받는다? 100% 그 상속 재산 날려 먹을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날려 그 다음에 잘 못 지켜서 날려 정말 많이 날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이 뭐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뭐 빌딩, 뭐 주택, 다가구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일반인 분들은 이 빌딩 관리나 다가구 주택 관리해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는 쉽고 너무 난이도가 낮잖아요. 그거는 그냥 세입자 주고 월세만 받으면 되는데 이 두 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느냐? 막상 상속받고 나서 부랴부랴 공부하신다고요? 옆에 사기꾼이 들끓을 텐데.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셔야 되고 아버님과 얘기도 나눠야 되고 천천히 인수인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저는 가업이라고 봐요. 어찌 보면 재산을 받는 것도 가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을 부의 이전이라고 쓴 게 이게 이전이란 작업이 상속 때 일어나면 좀 힘들다. 그 전부터 내 마인드셋도 바꿔야 된다. 소중하게 열고는 부동산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 좀 많이 하시고요. 제 영상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